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영상이 잠깐이나마 피곤한 일상으로부터 꿀같은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정민은 결혼 2년 차를 맞은 29살의 여성이다. 남편 동우와 연애 3년 끝에 결혼했을 때만 해도 평범한 행복을 꿈꿨다. 시집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 시집은 시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시어머니 혼자 아들을 키워온 곳이었다. 결혼 초반 시어머니 남분자가 까다로운 편이라는 이야기는 조금 들었지만 정민은 어른을 잘 모시고 효를 다하면 문제될 것 없으리라 생각했다. 첫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단아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축사나 덕담도 없었고 단지 짧게 착하게 잘 살면 된다라는 말을 건넸다. 정민은 혹시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아닐지 걱정했지만 남편 동우는 어머니가 원래 말이 적고 무뚝뚝한 편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라고 달랬다. 정민은 그러려니 하고 흘려보냈다. 하지만 막상 시집에서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어머니의 성격이 조금씩 선명하게 드러났다. 남편 동우는 직장일이 바빠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았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훨씬 길었다. 정민은 시댁 살림을 맡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부지런히 움직였다.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며 설거지까지 혼자 처리하는 게 당연하게 흘러갔다.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서 밥을 먹다가 뜬금없이 말씀했다. 정미야, 새벽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 보는 게 어떠니? 일찍 일어나 집안 환기도 시키고 아침상도 더 정성껏 준비하면 좋을 것 같구나. 정민은 속으로는 새벽같이 일어나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겉으론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어머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때부터 정민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당 청소, 현관 정리, 반찬 준비까지 분주하게 움직였다. 처음엔 시어머니도 수고한다라며 가끔 잘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잔소리와 지적이 부쩍 늘어났다. 국이 왜 이리 밍밍하니? 나이 먹은 사람이 이렇게 싱거우면 먹을 맛이 없다고 했잖아. 청소는 구석구석 해야지. 저기 안 보이는 틈은 왜 먼지가 그대로니? 정민은 거듭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며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국간도 더 맞추는 식으로 일정을 반복했다.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자기 일정이 따로 없어 대부분 집에 머물렀고 정미가 조금만 늦장 부려도 며느리가 나 몰라라 한다고 화를 냈다. 남편 동우는 퇴근이 늦어서 정미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다. 집에 돌아오면 지쳐 잠들기 바빴고 주말이면 잠만 늘어지게 자느라 시어머니와 아내의 갈등을 세세히 살펴볼 여유가 없었다. 어쩌다 정미가 어머니가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 힘들어라고 하소연하면 동우는 우리 어머니 고집 센 건 맞지만 나쁜 분은 아니야. 조금만 더 맞춰드려라고 넘어갔다. 정민은 남편에게 문제를 털어놓아도 해결되지 않으니 더욱 답답해졌다. 결혼 2달째 되던 무렵 시어머니는 집안 곳곳에 대한 일일 점검을 한다며 먼지 하나 보이지 않도록 신경 쓰라는 식으로 닥달했다. 정미가 창문 턱 닦다가 손을 베고 피가 나도 시어머니는 피 좀 묻는다고 죽니 사니 호들갑 떨지 마. 나 때는 이 정도쯤이야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정민은 손에 반창고를 붙이고 울었다. 남편 동우가 놀라 무슨 일이야라며 다가왔고 정민은 나 정말 하루 종일 그분 눈치 보며 일해. 어머니가 워낙 깐깐하시고 날 싫어하는 것 같아. 나도 사람이니까 너무 서러워라고 말했다. 동우는 아내를 토닥여주며 미안해. 내가 좀 더 얘기해 볼게. 어머니가 혼자 사셨던 세월이 길어서 그렇지 마음은 착한 분이야라고 대답했다. 정민은 정말 그런 거 맞을까? 라며 속으로 회의감을 지울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집안 살림을 며느리에게 떠넘겼다. 공동구매 물건들을 대량으로 사와 정미가 홀로 들고 옮기게 했고 점심 반찬이며 저녁 찬거리며 모두 정미가 밖에서 장봐 오도록 요구했다. 시어머니 자신은 관절 안 좋아라며 마트 한 번 가는 것도 꺼렸다. 하지만 정미가 보기엔 시어머니가 밖에 산책하러 나갈 땐 멀쩡히 잘 걷고 잘 돌아다녔다. 정미는 그 모순에 화가 났으나 차마 지적은 못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시어머니가 기습적으로 친구들이 온다.
음식 다양하게 준비해라라고 지시했다. 정민은 냉장고 사정을 살펴보니 재료가 부족해 장을 봐야 했고 시어머니는 점심 전에 모든 음식이 완벽히 차려져 있어야 한다. 손님 앞에서 우리 집이 대충 사는 곳이라고 비치면 안 된다며 엄포를 놓았다. 정민은 달리는 차를 잡아 타고 시장에 다녀오면서 땀에 흠뻑 젖었다. 집에 돌아와 야채 씻고 튀김 반죽하면서 숨이 턱턱 막혔다. 시어머니는 부엌에 슬쩍 들어와 속도 좀 내라. 가는 제대로 하고 맛없으면 곤란해라며 분 단위로 재촉했다. 정민은 손이 떨릴 만큼 바빴고 결국 화상을 입었다. 끓는 기름이 튀어 팔에 뜨거운 상처가 생겼다. 시어머니는 그를 보고 병원 갈 시간 있어? 손님 오기 전에 마무리부터 해. 라고 차갑게 말했다. 정민은 울고 싶은 마음을 참으며 파스를 대충 바른 뒤 일에 다시 매달렸다. 시어머니 친구들이 와서 식사를 즐기는 동안 정민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계속 추가 음식을 내놨다.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 며느리가 고생 많이 한다. 요즘 애들이 이런 정도로 할 줄 몰랐는데 다행이다라고 한마디 하자 친구들은 정말 부지런하네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정미가 음식을 간 보고 나오는 장면에서 시어머니는 여전히 곁눈질로 좀 더 맛을 살리면 좋았을 텐데라고 투덜댔다. 한참 뒤 손님들이 돌아가고 지친 정미가 식탁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는 순간 시어머니가 잔반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앞으로는 양 조절을 제대로 해야지. 재료가 아깝다라고 핀잔을 줬다. 정미는 더 이상 말도 하기 싫어 고개만 숙였다. 남편 동우가 그날 퇴근 후 집에 들어와 아내가 녹초가 된 채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지만 시어머니가 손님 대접한 뒤 설거지도 안 끝냈다. 이런 것도 못하고 늘어져 있으면 어떡하니라고 꾸짖어 동우의 입을 막았다. 정민은 붕대를 감은 팔을 동우에게 보여주며 끓는 기름이 튀어서 화상 입었어. 어머니가 손님 맞이하라고 해서라고 힘겹게 얘기했다. 동우는 깜짝 놀라 당신 병원은 갔어? 하고 물었고 정미가 어머니가 나중에 가라고 했어라고 답하자 동우는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그까짓 화상쯤 가지고 호들갑인가. 응급처치면 충분하지라고 말하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동우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어머니에게 강하게 대들 용기가 없었다. 어머니 조금만 살살하시면 안 돼요. 정미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라고 나지막이 말했으나 시어머니는 내가 내 입장이 돼봐라. 난 혼자 너 키우며 평생 고생했다라고 감정적으로 맞받았다. 정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꼈다. 자기 남편조차 자기 편을 들어주지 못하고 시어머니 말에 눌려 길을 펴지 못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정미가 저 오늘 병원 다녀올게요. 며칠은 쉬어야 할지도 모른다고라고 얘기하자 시어머니는 설마 입원이라도 하겠다는 건 아니지? 너 편히 쉬는 동안 누가 집안일을 해? 나는 허리 아파서 못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미가 가만히 서 있자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 가정주부가 집안일도 못하면 밥값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나라고 비꼬았다. 그 말에 정미는 거실 중앙에서 폭발적으로 울음을 쏟아냈다. 저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사람이라고요. 아프면 쉴 권리도 필요하고 이렇게 종일 일만 하다간 쓰러져요. 시어머니는 그럼 차라리 친정 가 있든지. 넌 내 집에서 며느리로 살아갈 자격 없어 보이니라며 극단적 말을 했다. 남편 동우가 달려와 어머니 왜 그런 말씀까지 해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러면 내가 집안일 다 할 거냐? 며느리가 쓸모가 없으면 같이 살 이유가 없지라고 흥분했다. 정미는 고개를 떨구며 혼잣말처럼 그래요. 제가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라고 내뱉었다.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얼굴을 굳히고 그래. 가거든 절대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고 매정하게 대응했다. 동우가 여보 왜 그렇게까지 해? 잠깐 화나는 대로 말하면 안 되지라고 잡으려 했지만 정미는 남편 손을 뿌리쳤다. 당신이 날 붙잡아 줄 거라 생각했어. 어머니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남편이 보호해 줄 거라 믿었는데 매번 회피만 했잖아. 난 더는 못 견뎌. 정미는 말하고 눈물을 삼켰다. 시어머니는 나가려는 정미를 막지는 않았고 팔짱 끼고 가봐라. 내가 없는 집이 차라리 편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미는 방으로 들어가 트렁크에 옷가지를 쑤셔 넣으며 흐느꼈다.
결혼식 때 모두가 축복해주던 모습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고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산다는 미래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도 이대로 살면 정말 정신이 무너질 것 같아 도망치듯 시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집 문 앞에서 동우가 마지막으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가 워낙 완강해서라고 변명하자 정민은 당신이 내 편 한 번만 제대로 들어줬으면 달라졌을지도 몰라. 안녕이라고 말한 뒤 문을 세게 닫고 나왔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한숨을 쉬며 별 이상한 며느리를 봤나라고 중얼거렸고 동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정민은 부모님이 안 계신 탓에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잠시 친구 집에 신세를 지며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혼을 해야 할까, 남편이 나중에라도 태도를 바꿀까. 하지만 오래 고민할 필요 없이 결론은 명확해졌다. 시어머니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남편도 적극적으로 자신을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의 노예가 될 수는 없었다. 정민은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를 물어보고 남편과 긴 통화를 하며 나에게 더는 미련이 없고 시댁에 돌아갈 마음도 전혀 없다. 결혼식 때 맺은 서약이 무의미해진 이상 법적으로 깨끗이 정리하자고 통보했다. 남편은 미적거렸지만 결국 시어머니가 차라리 그렇게 끝내라고 독촉해 합의 이혼으로 진행됐다. 정민은 재산 분할도 크게 받지 못했지만 그 집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해방이라는 생각이었다.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며느리가 버릇이 없고 나가떨어졌다고 말하며 정미를 욕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친척들이나 이웃들은 며느리를 너무 쥐어짰나 보네. 그렇게 시집살이가 심하면 누가 버티겠어라며 달리 시어머니를 탓했다. 남편 동우는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살며 다른 여자와 결혼 안 하냐라는 권유도 받았으나 마음이 복잡해 당분간 결혼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 집안 분위기는 더욱 쓸쓸해졌다. 정민은 몇 달 뒤 자그마한 월세방에 거처를 마련했다. 회사 업무에 집중하며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익혔다. 마트에서 장볼 때마다 갑자기 저럴 때 시어머니였으면 벌써 뭐라 했겠지 같은 생각이 불쑥 떠올라 가슴이 시렸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이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걸 깨달았다. 새벽마다 억지로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구박당할 필요 없고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남편에게 눈치 볼 일도 없었다. 혼자 사는 일이 외롭긴 해도 마음 한구석은 편안해졌다. 어느 날 퇴근길에 오래전 시아버지의 옛 지인이라는 분을 우연히 마주쳤다. 그분이 정미 씨 소문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무척 엄하신 분이라던데 혹시 좋은 쪽으로 해결 못했나요? 라고 물었다. 정미는 쓸쓸하게 웃으며 결국 집을 나왔어요.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으니까요 라고 답했다. 상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집안이 워낙 엄격해서 며느리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르죠라며 위로했다. 정미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결혼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열쇠는 아니구나. 서로가 존중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행복해지지 않아. 그리고 결혼 생활이란 건 부부 두 사람만의 문제처럼 보여도 사실은 시댁이나 여러 가족의 태도가 크게 작용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그렇게 정미의 결혼은 2년도 채 되지 않아 막을 내렸다. 남편은 끝까지 시어머니에게 대항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하녀처럼 부리는 고집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다. 정미 입장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나를 한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지라고 자조했다. 이제 정미는 본인의 삶을 다시 설계하기로 한다. 혹시 언젠가 좋은 인연을 만나도 시댁이라는 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결혼을 다시 할 수 있으리라 마음먹었다. 부모가 없기에 시집을 더 의지해야 할 거라 믿었건만 결국 시집은 그녀에게 아무런 편안함을 주지 않았다. 반대로 시집이라는 울타리가 자신을 구속하고 상처 주는 굴레로 작용했다. 마지막으로 정미는 혼잣말로 나직이 중얼거렸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잘만 하면 분명 날 딸처럼 예뻐해 주실 줄 알았어. 내가 착각했지. 한쪽이 무조건 맞춰주기만 해야 하는 결혼 생활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 정미가 그렇게 속삭이며 옅게 웃었고 어느 새벽 아무도 없는 자취방에서 슬픈 듯 자유로운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시어머니의 그림자 아래서 지내던 지난 날은 끝났고
정미의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다. 혹시 지금도 누구나 결혼이 행복이라 믿고 있나요? 때로는 행복보다 고통이 큰 시집살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걸 방치하는 배우자라면 그 결혼은 이미 깨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한 단독주택. 그곳에는 은퇴한 가장 김태섭과 그의 아내 박정숙, 그리고 장성한 아들 박민수와 며느리 이지영이 함께 살고 있다. 겉보기에는 세대가 다른 가족들이 모여 사는 흔한 대가족 형태이지만 실상 안을 들여다보면 분위기는 결코 평온하지 않다. 김태섭은 과거 사업의 성공에 제법 큰 돈을 모았고 그 기반으로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절대 권력자로 여기며 가족들에게 내가 번 돈이니 내 말이 곧 법이라는 태도를 취해왔다는 점이다. 박정숙은 젊은 시절부터 남편 김태섭의 가부장적인 성격에 눌려 살아왔다. 남편이 외부에선 자상한 사장님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집안에 들어오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명령조였고 조금이라도 반박하면 폭언이 날아왔다. 아들 박민수가 어릴 적에도 김태섭은 매사에 아버지 뜻을 거스르지 말아라며 엄하게 통제했다. 이제 장성한 박민수는 결혼을 해 아내 이지영과 함께 이 집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아버지 눈치를 심하게 본다. 아버지 화나면 무섭다. 조금만 참아줘라는 말이 민수 입에서 자주 나오니 이지영 입장에서는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지영은 대학교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결혼하면 시댁과 적정 거리를 지키며 살면 되겠지 정도로 막연히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시댁에 들어와 보니 시아버지의 권위는 예상보다 훨씬 더 강경했다. 김태섭이 며느리는 밥부터 배우고 집안일부터 익혀야지. 무슨 회사 일 핑계로 집안 살림을 소홀히 하느냐고 매번 구시렁대면 이지영은 회사에 야근이 많아서요라고 변명도 제대로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다. 남편 박민수는 한사코 아버지와 맞서지 않았고 오히려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조금만 참고 넘어가자. 아버지 심하게 화내면 우리 다 곤란해진다라며 당부했다. 사정이 이러니 집안 여성인 박정숙과 이지영 자칫하면 서로 불편해지는 일도 잦았다. 예컨대 김태섭이 며느리가 왜 이렇게 게으른지 모르겠다. 정숙, 내가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고 몰아붙이면 박정숙은 어쩔 수 없이 이지영을 타박하게 됐나. 반대로 이지영에게 내 시어머니가 너 못마땅해 한다. 내가 중간에서 너 봐주는 줄이나 알아라라고 흘려놓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이지영은 어머니가 나를 싫어하나 보다라고 오해했고 박정숙은 며느리가 나를 은근히 무시하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고부 갈등의 전형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김태섭이 교묘히 이간질을 하며 가족들을 좌지우지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지영은 시어머니인 박정숙이 사실은 자신을 탐탁지 않아 한다기보다 시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어쩔 수 없이 딱딱한 태도로 대한다는 점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어느 날 대청소 중 창고에서 발견한 박정숙의 옛날 일기장이었다. 그 낡은 일기장에는 오늘도 남편이 욕설을 퍼부었다. 나도 한때는 맞서보려 했지만 아이민에게 악영향이 갈까 무서워서 결국 포기했다. 이젠 며느리까지 들어왔는데 저 아이도 나처럼 눌려 살진 않을까라는 식의 심경 고백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지영은 그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시어머니 박정숙이 늘 남편 편만 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시아버지 폭언에 시달리며 살았고 며느리에 대해서도 저 아이도 당할까 두렵다라고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후로 이지영은 시어머니 박정숙에게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다. 이전 같으면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는 순간 박정숙은 늘 됐다. 괜히 내가 나섰다간 시아버지가 더 기분 나빠하실 거야 라며 일축하곤 했다. 그러니 이지영도 도움 주려다 되레 민폐만 끼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스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이지영이 굳은 표정 없이 밝게 다가와 어머니, 이 반찬 제가 손 좀 볼까요? 칼질은 익숙해서요라고 제안할 때
박정숙이 한껏 긴장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한숨을 작게 내쉰 뒤 뭐 그러면 조금만 손봐줘. 시아버지 금방 들어올지도 모르니까라고 중얼거리듯 대답한 것이다. 사실 그 말 속에는 여전히 시아버지가 무서우니 조심하라는 경고도 섞여 있었지만 최소한 예전처럼 완강히 뿌리치진 않았다. 이지영도 어머니가 내 제안을 거절은 안 하는구나라고 느꼈다. 물론 박정숙이 이지영 마음을 정확히 안다거나 서로를 전부 이해하게 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서로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은 분명했다. 이지영이 선뜻 제가 도울게요라고 나서는 순간마다 박정숙은 늘 겁먹은 얼굴로 시아버지가 보면 또 난리칠 텐데라며 우려했지만 전처럼 아예 쌀쌀맞게 내쫓지는 않았다. 그 결과 김태섭이 집을 비운 짧은 시간에는 두 사람이 자연스레 더 많은 말을 나눌 기회가 생겼다. 부엌에서 식재료 정리하다가 잠시 눈이 마주치면 이지영이 어머니, 저녁 메뉴는 뭐가 좋을까요? 라고 물었고 박정숙도 글쎄, 너희 시아버지 입맛은 늘 고기로만 맞춰야 해서라며 근심을 털어놓았다. 그중엔 시아버지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음식을 못 해먹는다는 하소연도 깃들어 있었다. 예전이라면 내가 뭘 안다고 괜히 끼어들어 할 수도 있던 순간이 이제는 그래, 내가 조금은 알아도 괜찮겠지라는 미묘한 분위기로 바뀐 것이다. 비록 박정숙은 이지영이 자신의 과거 속사정을 어느 정도 헤아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지만 며느리가 어쩐지 나에게 자꾸 마음을 쓰려고 한다는 느낌은 받고 있다. 그게 예전처럼 거부감만 들진 않으니 최소한 소통의 기회가 생긴 셈이다. 어느 밤 김태섭이 늦게 들어온다는 말을 들은 박정숙과 이지영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셨다. 이지영이 용기를 내 털어놓았다. 어머니, 사실 저 요즘 너무 숨이 막혀요. 시아버님께서 조금만 기분 나쁘시면 큰 소리 내시고 남편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저를 엄하게 보신 줄 알았는데 창고에서 어머니 일기장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박정숙은 눈을 크게 뜨고 잠시 말이 없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것까지 봤구나. 사실 나도 예전엔 네 시아버지에게 맞서본 적이 있어. 근데 민수가 어릴 때 네 시아버지 폭력을 쓰는 바람에 너무 무서웠지. 그래서 점점 순종하는 척하게 되더라. 사실 며느리 너한테까지 그런 불행을 물려주고 싶진 않았는데. 그 말에 이지영도 울컥했다. 어머니, 우리 둘 다 비슷한 처지였네요. 만약 힘을 합친다면 어떨까요? 저는 어머니 혼자 사시는 걸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시아버님이 너무 두렵지만 그냥 이대로 살 순 없잖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서히 연대의식을 키우기 시작했다. 김태섭이 집 안팎에서 어떤 식으로 폭언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메모를 해두고 혹시 심하게 큰 소리를 내거나 폭력을 행사하려 할 땐 녹음 영상으로 기록하기로 했다. 박정숙은 사실 녹음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요즘엔 휴대전화로도 할 수 있구나라며 어색해했지만 이지영이 시범을 보이자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남편인 박민수는 아내와 어머니가 함께 뭔가 의논하는 듯 보이자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어린 시절부터 김태섭을 두려워해온 터라 집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늘 아버지 화내면 더 큰 문제 생긴다. 조용히 따르자는 입장이었다. 이지영이 남편에게 당신도 아버지에게 한마디 해주면 안 돼? 나 혼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물으면 박민수는 곤란한 얼굴로 나도 아버지에게 말해본 적 있지만 소용없었어. 괜히 나섰다가 아버지한테 크게 혼나고 엄마도 힘들어지거든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에 이지영은 큰 실망을 느꼈다. 남편이 사실상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더욱더 시어머니 박정숙과 함께 뭔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민수는 그런 아내의 결심을 눈치채면서도 아버지가 알면 안 좋아하실 텐데라고 걱정만 했다. 결국 미안하지만 조금만 참아줘라는 말이 반복될 뿐이었고 이지영은 당신이야말로 아버지에게 한마디 못하잖아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 박민수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얼굴로 나도 언젠가 아버지께 맞서야 한다는 걸 알지만 아직은 자신이 없어라고 중얼거렸다. 그렇게 남편이 마땅한 역할을 못해주는 사이 시아버지 김태섭의 고압적인 태도는 계속되었다. 때로는 박정숙이 우리 민수도 집에서 한마디 해주면 좋을 텐데라며 아쉬워했지만
끝내 민수는 아버지에게 대놓고 반발하는 대신 사소한 일에도 아버지 그만 화내세요라고 얼버무리는 정도에 그치곤 했다. 이처럼 남편의 소극적 모습은 이지영에게 절망감을 안겼고 역설적으로 고부 연대가 절실해지는 계기가 됐다. 김태섭이 그렇게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 건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던 젊은 시절부터였다. 박정숙이 결혼하자마자 깨달은 건 남편이 외부에선 유능하고 호탕한 사업가로 통했지만 집안에선 참으로 독선적이라는 사실이었다. 민수가 2~3살 무렵 박정숙이 병이 나서 일주일 정도 몸져 누웠을 때조차 김태섭은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내가 정신을 차려야 내가 밖에서 더 큰 돈을 버는 거 아니냐며 호통을 쳤다. 아내가 울먹이면 우는 소리 집어치워. 남편 뒷바라지 하나 못하면서라며 윽박질렀고 한 번은 밥상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밥그릇을 엎어버린 적도 있었다. 이후로 이지영은 시어머니 박정숙에게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다. 이전 같으면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는 순간 박정숙은 늘 됐다. 괜히 내가 나섰다간 시아버지가 더 기분 나빠하실 거야 라며 일축하곤 했다. 그러니 이지영도 도움 주려다 되레 민폐만 끼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스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이지영이 굳은 표정 없이 밝게 다가와 어머니, 이 반찬 제가 손 좀 볼까요? 칼질은 익숙해서요라고 제안할 때 박정숙이 한껏 긴장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한숨을 작게 내쉰 뒤 뭐 그러면 조금만 손봐줘. 시아버지 금방 들어올지도 모르니까라고 중얼거리듯 대답한 것이다. 사실 그 말 속에는 여전히 시아버지가 무서우니 조심하라는 경고도 섞여 있었지만 최소한 예전처럼 완강히 뿌리치진 않았다. 이지영도 어머니가 내 제안을 거절은 안 하는구나라고 느꼈다. 물론 박정숙이 이지영 마음을 정확히 안다거나 서로를 전부 이해하게 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서로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은 분명했다. 이지영이 선뜻 제가 도울게요라고 나서는 순간마다 박정숙은 늘 겁먹은 얼굴로 시아버지가 보면 또 난리칠 텐데라며 우려했지만 전처럼 아예 쌀쌀맞게 내쫓지는 않았다. 그 결과 김태섭이 집을 비운 짧은 시간에는 두 사람이 자연스레 더 많은 말을 나눌 기회가 생겼다. 부엌에서 식재료 정리하다가 잠시 눈이 마주치면 이지영이 어머니, 저녁 메뉴는 뭐가 좋을까요? 라고 물었고 박정숙도 글쎄, 너희 시아버지 입맛은 늘 고기로만 맞춰야 해서라며 근심을 털어놓았다. 그중엔 시아버지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음식을 못 해먹는다는 하소연도 깃들어 있었다. 예전이라면 내가 뭘 안다고 괜히 끼어들어 할 수도 있던 순간이 이제는 그래, 내가 조금은 알아도 괜찮겠지라는 미묘한 분위기로 바뀐 것이다. 비록 박정숙은 이지영이 자신의 과거 속사정을 어느 정도 헤아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지만 며느리가 어쩐지 나에게 자꾸 마음을 쓰려고 한다는 느낌은 받고 있다. 그게 예전처럼 거부감만 들진 않으니 최소한 소통의 기회가 생긴 셈이다. 박정숙이 참다 못해 당신이 아무리 가장이라도 이건 너무하다라고 맞선 날에는 김태섭이 손찌검을 하려고 팔을 들어 올렸다. 직접적으로 때리진 않았지만 그 위험만으로도 박정숙은 몸서리를 쳤다. 어린 민수가 옆에서 엉엉 울며 아빠 엄마 때리지 마세요라고 외치자 김태섭은 그제야 내가 참는다. 하지만 다시는 내 뜻 거스르지 말아라고 삿대질했다. 이후로도 김태섭은 사업이 조금만 삐끗해도 화풀이를 가족에게 했고 사업이 잘 되면 다 내 덕분이라며 거드름을 피웠다. 그러면서 내 돈으로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나에게 토를 단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사고방식을 굳혔다. 결과적으로 박정숙은 어쩔 수 없이 남편이 하라는 대로 살았고 자라난 아들 박민수 역시 아버지 권위를 절대시하게 되었다. 이지영이 시집오자 김태섭은 똑같은 태도로 며느리까지 지배하고자 했고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한층 더 팽팽해진 것이었다. 김태섭은 아내와 며느리가 가까워질 기미가 보이면 어김없이 사이를 갈라놓는 발언을 던졌다. 이를테면 이지영에게 너 시어머니가 그러는데 내가 좀 버릇없다고 하더라. 내가 중간에서 달래주는 거야라고 슬쩍 흘려놓고 곧장 박정숙에게 며느리가 당신 보고 잔소리 심하다고 하던데 내가 간신히 변명해줬다라고 전하는 식이었다. 그렇게 양쪽이 서로 정말 그런 말을 했어? 라고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본인은 집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권력을 유지했다. 그 결과 한동안 박정숙과 이지영은 서로 혹시 날 미워하나 하고 거리감을 두었다. 이지영이 집안일에 서투를 때마다 박정숙은 정말 내가 싫으니까 일부러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을 했고, 이지영도 어머니가 나를 무조건 못마땅해 하니 매사에 트집 잡나보다 하고 속을 끓였다. 그러나 진실은 시아버지가 매번 두 사람을 이간질해 두 여성 간 대화를 막아온 것이었다. 이지영이 우연히 발견한 일기장과 작은 배려로 시작된 대화 덕분에 두 사람은 마침내 우리가 진짜 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를 확인하는 장면도 있었다. 이지영이 박정숙에게 어머니, 혹시 제가 무슨 잔소리 심하다라고 말한 적 있다고 들으셨어요? 라며 용기를 내물었을 때 박정숙이 깜짝 놀라. 아니, 내게는 내가 나를 구박한다고 했다길래 내가 그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답했던 것이다. 그 대화를 통해 둘 다 시아버지가 중간에서 이간질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고 의심과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다. 연대 의식이 생긴 박정숙과 이지영은 김태섭의 폭언과 협박을 구체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다. 거실 장식장 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두거나 휴대전화 녹음 앱을 수시로 켜두었다. 김태섭이 너희는 내 말 안 들으면 다 내쫓을 수 있다. 재산도 내 마음대로 한다 같은 말을 할 때마다 조용히 녹취를 남겼다. 상황이 심각해져 손찌검이라도 할 것 같으면 영상으로 찍는 준비도 했다. 또 가정폭력 상담소에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전화기 너머 상담사는 상담소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즉시 법적 심리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음이나 영상이 있다면 경찰 신고 시 큰 증거가 됩니다라고 안내해 주었다. 박정숙은 남편이 집안 가장이라는 이유로 평생 쥐어 살았는데 이제라도 신고가 가능하단 말인가요? 라며 눈물을 흘렸고 상담사는 물론이죠. 가정 아니라 해도 폭력은 범죄이며 접근 금지 명령 같은 조치가 가능하니 서둘러 준비해보세요라고 답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다른 단체를 통해 자문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지영은 시어머니와 함께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증거를 모으고 실제로 신고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공부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는 임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접근금지 명령 등으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만약 남편이 재산 은닉이나 탈세 같은 불법 행위를 한 정황도 있으면 세무조사나 별도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다. 한편 박정숙은 오랜만에 친정동생과 통화하며 내가 이혼까지도 생각 중이야. 사실상 남편 폭력 때문에 평생 숨죽여 살았는데 이젠 못 버티겠어라고 털어놓았다. 친정 식구들은 왜 이제야 말했냐며 울분을 토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힘을 보태겠다. 도망치듯 집을 나와도 괜찮으니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격려했다. 그런 도움을 얻은 박정숙은 이지영에게 만약 시아버지가 더 심하게 폭력 쓰면 나 바로 집에서 나갈 거야. 너도 내 남편에게 말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해줘라고 부탁했다. 이지영은 박민수에게 다시 한번 당신도 아버지 폭력이 심해지면 제발 말려달라. 우리는 증거 확보했고 경찰 신고도 할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민수는 여전히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아버지한테 맞선다고 생각해봐. 어머니랑 내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라는 식의 소극적 태도를 반복했다. 이지영은 답답했지만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댈 수 없다고 마음먹었다. 시어머니와 자신이 직접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폭발 시아버지의 최후 그리고 경찰 출동. 결정적인 사건은 김태섭이 깊은 밤 술에 취해 돌아온 날 벌어졌다. 밖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는지 몹시 흥분된 상태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김태섭은 거실에 있던 박정숙과 이지영을 보자마자 노려보며 너희 둘이 요즘 날 무시하고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내가 가장인데 날 기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보이는 그의 얼굴에 예전 같으면 두 여성은 겁먹고 웅크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이지영이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다. 김태섭은 그걸 본 순간 핏대를 세우며 뭐하는 짓이냐. 당장 꺼라.
라고 달려들었다. 이지영은 뒷걸음질치며 손찌검하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라고 외쳤다. 김태섭은 이미 분을 주체 못하고 손을 치켜들어 박정숙에게도 내가 이딴 짓 주도했냐? 당장 치워. 라며 소리쳤다. 그러더니 이지영의 폰을 뺏으려 손을 뻗었다. 그러나 이지영은 재빨리 112를 눌러 통화 연결을 시켰다. 통화음이 울리는 사이 김태섭은 더 격분해 경찰. 내가 미쳤구나. 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여보세요? 112입니다. 어떤 상황이신가요? 라는 소리가 들리자 이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르려고 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라고 말했다. 김태섭은 그딴 소리 집어치워. 민수 어디 있냐? 어서 말려. 라고 외쳤지만 정작 박민수는 안방에서 잔뜩 겁먹은 얼굴로 아버지, 제발 진정하세요만 반복할 뿐이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울렸고 경찰차가 도착했다. 경찰관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김태섭은 이건 집안 문제다. 남이 왜 끼어드냐? 라며 화를 냈다. 그러나 이지영이 휴대전화로 녹화한 영상, 그리고 거실에 숨겨뒀던 녹음기 파일이 증거로 제시되자 경찰은 가정폭력 현행범 혐의가 분명합니다. 임시조치가 필요하겠네요 라고 판단했다. 김태섭은 경찰서로 연행되면서도 너희 모두 후회할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그의 폭언과 협박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김태섭은 오해다. 내가 화 좀 냈을 뿐이라며 변명했지만 폭력성 언행과 협박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니 빠져나갈 도리가 없었다. 동시에 과거에 은닉하려 했던 재산과 탈세 혐의까지 수면 위로 떠올라 세무당국이 별도로 수사를 시작했다. 가장으로 군림하던 김태섭은 한순간에 폭력 범죄자이자 재산 문제로 법적 시비에 얽히는 처지에 놓였다. 박정숙은 친정 식구들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판사는 구체적인 폭언과 폭행 시도 증거가 뚜렷하다며 김태섭에게 집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해서 가정 내 절대 권위자였던 김태섭은 사실상 집 밖으로 쫓겨난 셈이 되었다. 김태섭이 사라지자 집안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박정숙은 허탈함과 함께 해방감을 느꼈다. 평생을 참고 살았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나다니 한편으론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라고 중얼거렸고 이지영은 어머니랑 저 이제서야 마음 편히 식탁에 앉아 웃을 수 있네요 라며 미소를 지었다. 남편 박민수는 그제야 내가 제때 아버지께 맞섰다면 좋았을 텐데 미안하다라고 사과했지만 아내 이지영은 당신도 아버지 밑에서 힘들었을 거 알아. 다만 이제부터라도 함께 어머니를 보듬고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만들어가자고 답했다. 친척들 사이에선 한 집안의 가장이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되다니 말도 안 된다는 의견부터 시대가 변했으니 폭력적 가장은 용납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나 대부분 김태섭의 실체가 드러난 뒤에는 오히려 박정숙과 이지영에게 고생 많았고 이제라도 자유롭게 살아라라고 응원해주는 쪽으로 돌아섰다. 박민수는 비로소 아내에게 나도 내 방식으로 사죄하고 싶다.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생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 아이가 생기면 절대 폭력 없는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라고 다짐했다. 박정숙은 늦은 나이에 혼자서도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일단 집안의 재산 분할 문제나 생활비 지원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조율하고 친정 쪽에서 마련해준 임시 거처를 오가며 새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이지영도 회사에 좀 더 매진할 수 있게 되었고 스트레스가 줄자 건강도 개선되었다. 무엇보다 예전처럼 시어머니를 거북하게 보지 않게 된 게 가장 큰 변화다. 이젠 오히려 둘이 함께 시장을 보고 저녁을 차리며 수다를 떨고 휴일에는 영화도 함께 본다. 맺은 말 드리고 싶은 말씀. 이 이야기를 통해 고부 갈등인 줄 알았던 문제가 사실은 가부장적 시아버지의 권위와 폭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사건건 충돌하는 듯해도 그 배경에는 가족들을 교묘히 이간질하고 두려움으로 지배하려는 가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권위를 누렸다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글의 남편처럼 아들이 중간자 캐릭터가 소극적일 때 피해자는 더욱 고립된다는 현실적인 면도 짚어봤습니다. 가정 문제를 밖에 알리지 말라, 아버지가 가장이니 어쩔 수 없다 같은 말을 듣다 보면 폭력을 참아야만 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생각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녹음, 영상, 상담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면 경찰 신고와 접근 금지 명령 혹은 가정폭력 관련 임시조치 등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은 폭력을 묵인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은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 있다면 결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알리거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는 가정폭력도 엄연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숙과 이지영이 연대하여 시아버지의 폭력과 맞서는 과정이 보여주듯 가장 강력한 힘은 서로를 믿고 도우려는 마음입니다. 고부 갈등이란 말로 쉽게 치부해버리기보다는 그 이면에 어떤 권력 구조나 폭력이 숨어 있는지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폭력을 멈추게 하려면 두려움 속에서도 손을 맞잡고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꼭 뒤따라야 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당연한 일이 아니며 고립된 것 같아도 분명히 함께 맞설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모두 폭력 없는 안전한 가정, 진정한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관계를 이루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사연 노트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남편을 잃고 시댁 식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온 어머니가 결국 두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일궈내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가정과 시집살이, 그리고 늦은 나이에 찾아온 재혼까지 한국의 많은 여성들이 공감할 만한 서름과 희망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일장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시댁의 냉대. 행복했던 짧은 일상. 김현주는 결혼 후 시골 대가족 형태의 시댁에서 지냈다. 장남인 남편 이명호는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강했으나 결혼 7년 차 무렵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독립을 준비하려 했다. 그러나 시아버지와 작은아버지들은 장남이 멀리 나가면 가족이 흩어진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연주가 겨우 설득해 도시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자 할 때 남편 명호가 교통사고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병원에 달려갔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명호는 마지막으로 아내 연주의 손을 붙잡고 희미하게 말했다. 미안해, 당신 혼자 어쩌지? 우리 아들들 잘 부탁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명호의 숨은 헐떡거리다 이내 끊어졌다. 그 순간 연주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빠졌다. 장례식장에서의 냉정함.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던 연주는 아이들을 안고 눈물만 흘렸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그녀를 불렀다. 연주야, 남편 잃은 게 다 너 탓이지. 남자는 팔자가 센 여자를 만나면 일찍 간다고 하잖냐. 너무나 잔인한 말이었다. 연주는 억울하고 비통했지만 장례식이니 꾹 참았다. 작은아버지 이영호와 고모들도 장남을 잡아먹다니 어휴라며 수군댔다. 연주 속에서는 무언가 부글부글 끓었지만 남편을 보낸 슬픔이 워낙 컸고 제사는 시댁 어른들 뜻대로 치러야 했기에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시댁으로의 귀환. 장례를 치른 뒤 시아버지는 갑자기 연주를 불렀다. 어차피 네가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들 테니 당분간 여기서 지내라. 장손도 이 집에서 자라야 한다. 연주는
도시에서 살려 했던 꿈이 사라졌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시아버지 뜻에 따르기로 한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냉정했다. 고모들은 연주가 식사를 준비하면 맛이 왜 이 모양이냐, 장남 며느리가 손맛도 없지라며 핀잔을 줬고, 작은 아버지들은 저 여자가 운이 사납다며 티내지 않고 무시했다. 이장 극심한 시집살이, 서름의 시간, 시댁안에서의 홀로 싸움. 아침이면 연주는 새벽같이 일어나 대가족의 식사를 준비했다. 큰 냄비에 국을 끓이고 수북한 설거지를 끝도 없이 해댔다. 그러나 집안 어른들은 장이 싱겁다, 간이 왜 이래라며 타박하기 일쑤였다. 아이들도 어린데 장손 재운 당시 6살 차남 재민 3살은 엄마 곁에서 지내려 했지만 시조모와 고모들이 남자애들 일수록 할머니 집안일 좀 도와야 한다며 억지로 떼어놓기도 했다. 어느 날 작은아버지 이영호가 술에 취해 들어와 연주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형수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형 죽고 나서도 꼴에 생활비 달라 난리야? 형님 돈이 어딨는데? 연주는 울컥했지만 꾹 참으며 제가 생활비를 바라는 게 아니고 아이들 우유값이나 학용품 비용 정도는 협조해 주셔야죠 라고 간신히 말했을 뿐이다. 그조차도 식구들은 장남 며느리라더니 손 벌리는 꼴이 가관이라며 빈정거렸다. 고모들과의 갈등. 명절이 다가오면 연주는 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고모들이 시댁에 모여서 연주에게 온갖 시중을 들게 했다.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재우고 밤새 전 부치고 그리고도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는 타박. 고모 중 한 명은 대놓고 말했다. 네 팔자가 사나워서 우리 명호가 일찍 갔지. 좀 덜 했으면 명호가 오래 살았을 텐데. 연주는 속에서 분노가 일었지만 어른들에게 대드는 건 불효라 배웠기에 몸을 떨며 참았다. 오직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어린 아들들의 눈물. 어느 날 밤 연주는 재운 장남에게서 엄마 외할머니 집으로 가면 안 돼요? 라는 말을 들었다. 재우는 6살이지만 벌써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집안 어른들이 엄마를 구박하는 걸 보면서 마음 아파했다. 재훈아, 조금만 참자. 우리 잘 버티면 언젠간 엄마가 너희를 데리고 나갈게. 연주는 아이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바로 그때 방문 너머에서 시아버지의 노골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저것들 어디 도망이라도 치려나 역겨운 것들. 연주는 듣지 못한 척하며 아이를 안고 숨죽여 흐느꼈다. 3장 새로운 전환, 그리고 재산 문제의 폭로. 시아버지의 별세. 시집살이에 지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갑자기 시아버지 할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졌다. 연주는 간호하면서도 정을 느낄 겨를이 없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장손을 부탁한다는 유언 비슷한 말을 들었다. 시아버지는 몇 달 뒤 세상을 떠났고 곧바로 작은아버지들과 고모들이 재산 문제를 논의했다. 문제는 시아버지 생전에 장손에게 물려줄 땅이 있다는 말을 얼핏 남겼지만 정식 유언장이 없었다. 작은아버지 이영호, 이병호는 아버지가 남긴 농지와 집, 현금 등 대부분을 갈라가기로 합의했다. 연주가 장손 몫이 있지 않나요? 아이 아버지는 장남이었고 아이들이 장손이잖아요 라고 묻자 고모들은 증거 있냐? 유언장 없으면 끝이다라고 일축했다. 작은아버지들도 그거야.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상속받은 거니 넌 관여 말아라라고 주장했다. 배신감에 사로잡힌 연주. 연주는 배신감과 분노에 떨었다.
내가 이 집안의 재혼도 포기하고 헌신적으로 시부모 모시고 시아버지 임종까지 지켰는데 작은아버지들은 너 시집와서 한 일이 뭐 있냐? 맨날 밥만 하고 빨래만 했잖아.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막말을 했다. 결정적으로 장손인 재훈과 재민에게 돌아갈 유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연주는 울부짖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애들은 명호 오빠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외면했다. 오히려 재산 욕심 부리지 마라. 장남 잡아먹은 주제라는 말만 들려왔다. 3. 두 아들의 성장. 시간은 흘렀고 연주는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자라나는 동안 어떻게든 시댁에 매달려 있었다. 그것이 남편을 위한 도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고부 갈등, 작은아버지들과의 재산 다툼에 치이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갔다. 장남 재우는 중학생이 되면서 어머니의 수고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차남 재민도 엄마 미안해. 우리가 커서 엄마 꼭 도와줄게라고 말해주었다. 연주는 아이들만이 유일한 삶의 이유였다. 사장 반격과 단절. 어머니를 지키는 아들들. 재훈이 고등학생, 재민이 중학생이 되면서 둘은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여전히 연주를 무시하고 괴롭힐 때마다 그 앞을 가로막고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라고 강하게 맞섰다. 어느 날 고모가 큰 소리로 저 집안 복 없는 며느리가 우리 집안 망치고 있지. 라고 욕설을 퍼부을 때 재훈이 씩씩하게 나서서 고모, 우리 엄마에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버지 대신 제가 지킬 겁니다라며 호통을 치자 고모는 당황했다. 작은아버지들도 이제는 재훈, 재민이 자라나 더 이상 쉽게 무시할 수 없음을 느꼈다. 결별을 결심하다. 결정적인 갈등은 재훈이 대학에 합격할 무렵 벌어졌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주는 작은아버지들에게 반 정도만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우린 돈 없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러면서도 작은아버지들은 새 차를 뽑고 고모들은 해외여행을 다녀오며 사치스런 생활을 이어갔다. 그 광경을 본 재훈은 엄마, 우리가 왜 이 집안에 매달려야 해요? 아버지 유산 문제도 결국 저쪽이 다 가져갔고 우릴 무시하기만 하잖아요. 그냥 나옵시다. 연주 역시 마지막 희망이 부서져 더 이상 미련이 없었다. 결국 아이들과 짐을 싸들고 도시로 나왔다. 작은아버지들과 고모들은 잘 가라. 다시는 오지 말아라고 매정하게 등을 돌렸다. 도시에서의 재기. 연주는 적은 돈이었지만 푼푼히 모아둔 통장과 자식들의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작은 월세방부터 시작했다. 재훈은 장학금을 노리고 열심히 공부했고 재민도 방과 후 미술학원에서 재능을 펼치기 시작했다. 생활은 빠듯했지만 시댁의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난 해방감이 있었다. 아들들과 옹기종기 지내면서 조촐한 식탁에서도 웃음이 피어났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아직 젊잖아요? 재민이랑 저랑 돈 벌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연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꼭 안았다. 5장 새로운 인연, 그리고 시댁의 몰락. 모성의 승리. 세월이 흘러 재훈은 대기업의 입사의 능력을 인정받았고 재민은 디자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했다. 둘 다 젊은 나이에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자 연주는 마침내 우리 아들들 정말 잘 컸구나라며 눈물을 훔쳤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참고 버틴 결과 이제 어머니와 아들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시댁의 파탄 소식. 어느 날 고향 친척을 통해 들려온 소식이 있었다. 작은아버지 이영호는 사업 실패로 다시 큰 빚을 졌고 이병호는 사기 도박에 말려들어 집까지 날려버렸다는 것. 고모들 또한 가족과 불화가 생겨 자녀들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재훈과 재민은 엄마, 우리가 그쪽을 도와주거나 할 필요 없어. 우리에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잖아요. 라고 못 박았다. 연주도 솔직히 이젠 동정심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를 남편 잡아먹은 며느리라며 핍박하더니 그들이 지금 당한 일에 내가 어떤 감정도 못 느끼겠다. 그래도 한편으론 씁쓸함이 있었지만 결국 인연을 끊은 지 이미 오래라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의 새 인연. 그러던 중 연주가 오래전 동창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박규석 60대 초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미망인으로 혼자 지내온 그는 성품이 차분하고 따뜻했다. 몇 번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연주는 묻어둔 설렘을 다시금 느꼈다. 아들들도 엄마, 이제 엄마도 행복해야죠. 우리 충분히 컸으니까 인생을 즐기세요라며 지지해 주었다. 그리하여 연주와 규석은 소박한 식당에서 가족들만 모시고 재혼식을 올렸다. 작은아버지들이나 고모들은 소식을 듣고도 말세다. 저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라고 욕을 했지만 연주는 개의치 않았다. 새로운 가족의 평온. 재혼 후 연주와 규석은 도시 근교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아들들은 가끔씩 주말에 찾아와 식사를 하고 새아버지에게도 존중을 표했다. 규석은 연주의 아들들을 친자식처럼 아끼며 연주에게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이제라도 내가 편하게 해줄게라고 따뜻이 말해주었다. 연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과연 내게도 올 줄이야. 하고 가슴이 벅찼다. 시집살이의 상처와 완연한 봄. 어느 봄날 연주는 아들들, 며느리들과 함께 꽃놀이를 나갔다. 벚꽃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남편이 떠난 장례식장, 시아버지와 작은아버지들의 구박, 고모들의 험담, 아이들 앞에서 억지 웃음을 짓던 날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스쳐가면서 그녀는 울컥해졌다. 난 왜 그렇게 살았나 싶지만 그래도 아들 둘 잘 키운 것 하나는 정말 잘했구나. 재훈과 재민은 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엄마, 이제는 우리가 엄마 지켜줄게. 더 이상 울지 마요. 연주는 미소 지으며 눈물을 훔쳤다. 그래. 고맙다. 이젠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 이 이야기는 남편을 잃고 한없이 구박받던 장남 며느리가 결국 스스로의 힘과 자식들의 지지로 일어나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언젠가 시댁을 떠나고픈 마음이 굴뚝 같아도 아이들을 생각해 꾹 참고 살아온 한국 어머니들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하지만 결국 누군가는 말해줘야 합니다. 어머니도 당신 자체로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마지막에 새 인연을 만나 행복해지는 김연주의 모습은 혹독했던 과거 시집살이에 짓눌렸던 어머니들에게 너도 다시 웃을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희망이 오래된 눈물을 녹여주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진솔한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사연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